취업을 앞둔 분들뿐 아니라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도 집중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은요 동아노무법인의 이은솔 노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아노무법인 노무사 이은솔입니다. 네, 굉장히 오랜만에 오신 것 같은데요. 잘 지내셨나요? 네, 새해 들어서 처음 찾아뵙게 됐는데요. 네. 오늘도 좀 많은 유익한 정보 가져왔으니까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저희가 사실 새해를 맞이한 지 벌써 한 달이 됐잖아요. 네. 이제 저도 매년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은 이제 목표를 세우는데요. 사실 직장인들의 공통적인 목표 하나가 적게 일하고 많이 벌기 그렇죠. 이게 아닐까 싶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목표에 한 발 다가갈 수 있는 희소식을 들고 왔고요. 또 숫자로 새해 달라진 노동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뭔가 시작부터 기운이 나네요. 네, 적게 일하고 기운이 네. 많이 버는 벌고. 거. 알겠습니다. 어떤 제도에 바뀌나요? 네, 우선 키워드부터 숫자로 하나씩 소개를 드릴 건데요. 우선 먼저 소개를 드릴게요. 네, 네, 정말 여러 가지 숫자들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굉장히 오. 많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숫자부터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네네. 네, 요거는 아시는 것처럼 일주 52시간제인데요. 한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연간 근로시간이 2위에 해당할 정도로 굉장히 야근에 많이 시달렸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가 일주 52시간제를 시행을 했고 또 3년 전부터 300인 이상 대기업을 중심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올해 7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50인 기업한테도 좀 삭대 적용이 되고요. 그래서 일하는 방식 자체가 좀 많이 바뀌고 야근보다는 좀 정해진 근로시간에 좀 효율적으로 일하는 이런 관행들이 좀 많이 나아진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정말 주 52시간제가 우리 생활 속으로 확실히 좀 깊게 파고든 모습입니다. 다음 숫자를 한번 알아볼 텐데요. 30이네요. 이건 좀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두 번째 숫자인 30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민간 유급휴일화가 30인 이상 기업한테도 적용이 된다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매년 직장인들이 그 다음 해 달력을 보면서 빨간 날 며칠이지 이거를 세어보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 빨간 날이라고 하는 게 사실 관공서, 즉 공무원이 쉬는 날이지 일반 사기업을 다니는 근로자들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날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정부하고 국회가 단계별로 이런 관공서 휴일도 민간 근로자들한테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자라고 해서 올해부터는 30인 이상 회사를 다니는 근로자들도 이런 빨간 날을 내 유급휴일로 이제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제도를 기업에서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인센티브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조기에 네. 적용했을 때 그런 뭐 혜택이 있다면서요? 네,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이런 조기 적용에 대한 혜택을 내놓았는데요. 사실 내년부터 적용되는 회사들도 이 조기 적용을 할 때는 고용장려금 신청이라든지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사업을 신청을 할 때 많은 베네핏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노무 컨설팅, 자율개선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에도 좀 내가 우선순위로 배정을 받아서 돈을 들이지 않고 우리 회사의 인사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화, 조기 적용 사업장 인센티브. 아유, 말이 굉장히 기네요. 네, 어렵죠? 까지 알아봤어요. 다음 숫자가 이제 세 번째인데 2,100입니다. 이거는 뭐 2,100원 돈일까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2,100은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네. 고용노동부가 이 고용보험이라는 사회보장 제도를 좀 전 국민으로 확대할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2025년까지 고용보험 가입자를 2,100만까지 늘리겠다고 발표를 네. 한 겁니다. 사실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는 이미 영세한 자영업자 그리고 이런 예술인 까지도 고용보험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기존에는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 고용보험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렇게 코로나19처럼 어려운 시기에는 내가 일을 그만뒀을 때 실업급여
급여나 이제 또 출산휴가 급여 등의 보장을 좀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 개정으로 인해서 연극 배우라든지 배달 라이더 같은 플랫폼 종사자, 예술인들도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 계획에 따라서 점차 이제 고용보험 그 가입 대상으로 편입될 예정입니다. 네. 진짜 뭐 열심히 일을 하고 실제로 돈을 받고 일하는데도 나는 근로자가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그렇죠. 경우는 굉장히 슬픕니다. 이게 단계별로 진행이 될 텐데 언제부터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네, 단계별로 우선 예술인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 10일부터 법 개정이 시행이 됐고요. 특수고용 노동자 그리고 플랫폼 종사자들은 정부가 좀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룹을 3개로 나누었고 이 3개 그룹별로 단계별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2021년 올해죠. 올해 7월부터는 산재보험 적용 직종의 가장 1순위인 직종부터 그리고 2022년 1월 그리고 내년 7월까지 이렇게 3그룹이 단계별로 적용이 되고요. 그래서 자영업자 같은 경우도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가 않았지만 2025년까지는 편입하는 방안을 내놓아서 고용보험 수급 자격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계속해서 좀 확대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진짜 2025년에 2,100만 명, 그러니까 전 국민이 다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자영업자가 2025년까지 이제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일지 참 이 부분도 참 궁금한 것 같고요. 자, 4번째 숫자인데요. 8,720. 이거야말로 이제 돈 관련이 아닐까. 최저시급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8,720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올해 최저임금인데요. 이제 최저임금 제도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국가가 이제 저임금 근로자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한 건데요. 그래서 사실 올해 이제 최저임금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라는 좀 특수한 상황 때문에 역대 가장 최저 인상률인 1.5% 인상된 겁니다. 그래서 월급으로 보면은 한 27,000원 정도, 그리고 연봉으로는 32만 원 정도가 오른 건데요. 네. 이런 이제 인상률로 봤을 때 사실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사실 좀 경제 상황상 조금 이제 정부하고 이제 경제계, 노동계에서 좀 양보한 안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 이전까지는 거의 뭐 매년 10%가량씩 인상이 되다가 네. 이제 작년에 최저 인상률에도 보였는데요. 글쎄요, 저는 이 최저시급이라고 하면 제가 처음 아르바이트 했을 때 너 최저시급이 얼마니까 몇 시간 일하면 뭐 얼마 준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인식을 했었는데 실제 이게 직장인들한테도 해당이 되는 내용이라면서요? 네, 임금을 받고 일을 하는 근로자라면 다들 이 최저임금법에 적용을 받고요. 이제 당연히 아르바이트 같은 시급제로 일하는 분들한테는 이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보통 이제 돈을 받기 때문에 네. 이제 많이 익숙하실 텐데 일반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내 월급이 기본급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내가 일주 8시간, 하루에 8시간, 일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라면 한 달에 182만 원은 반드시 받아야 되고 연봉으로는 2,186만 원 정도는 내가 반드시 받아야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겁니다. 네, 사실 기본급만 받는 직장인들은 없을 거예요. 내 네. 월급연수에서 받아보면은 기본급 외에 각종 수당들이 엄청 많을 텐데 이런 수당들이 당연히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건 아니고 내가 받고 있는 수당들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지 아닌지는 좀 따져봐야 됩니다. 네, 좀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적게 일하고 많이 벌어야 되는 한 해가 돼야 되니까요. 그럼요. 네, 예.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한번 알아볼까요? 네,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은 우선 첫 번째로는 우리가 통화 이외에 현물로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돈 대신 만약에 물건으로 주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가 않고요. 또 소정 근로시간, 내가 약속한 근로시간 이외에 받는 임금, 예를 들어 연장 근로수당, 야간 휴일 근로수당 등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상여금 그리고 복리후생 목적의 임금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네. 원래는 상여금이나 복리후생 목적의 금품들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았었고요. 이게 산입되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상여금 비중이 높은
국내의 급여 구조상으로는 내가 연봉 4천만 원, 5천만 원을 받는 근로자들도 최저임금이 미달되는 그런 좀 기이한 현상들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정부에서 단계별로 상여금 그리고 복리후생 성격의 금품들을 이제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22년부터는 지금 상여금이나 복리후생 목적의 임금들이 전부 최저임금 범위로 산입될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그 어떤 직장에서 수습 기간이라고 해서 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좀 잘못된 건가요? 어떤 건가요? 네. 이게 가장 많이 아르바이트 하실 때 질문이 들어오는 건데요. 네. 3개월 동안 수습 기간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최저임금보다 적은 90%까지 임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도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을 했거나 예를 들어 제가 3개월만 일하기로 했는데 3개월이 다 수습기간일 수는 없잖아요. 또 그리고 내가 단순 노무 업무라고 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제 고시한 직종들이 있는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이제 얼마를 일하던 간에 최저임금 100%는 다 받아야 됩니다. 사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단순 노무 업무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랑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햄버거 가게를 들어보면요. 제가 햄버거 가게에서 일을 하면 햄버거도 만들고 계산도 했다가 청소도 하잖아요. 네. 이렇게 사실 여러 가지 일을 한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를 단순 노무 업무라고 보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 노무의 범위가 좀 생각보다 좁다는 점은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3개월 수습 기간 동안 최저임금보다 10%를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했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 노무 업무를 하는 분이면 기간에 상관없이 최저임금 100%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좀 꼭 기억을 해두셨다가 손해보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만약에 이제 최저임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보장된 금액을 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했다라고 하면 어떤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최저임금법 미달에 대한 이제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이 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내가 최저임금보다 덜 받았다라는 이유로 회사가 인정을 받게 되면은 3년 이하 징역 그리고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정도로 굉장히 이제 법에서 강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많은 사업주들이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사업자뿐 아니라 또 근로자도 이런 내용 잘 확인하셔서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음 숫자도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3+3. 1+1은 알겠는데 3+3은 뭘까요? 네, 3+3. 참 네. 이게 뭘까 저도 궁금했는데요. 정부가 이 아빠 육아휴직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빠들의 육아휴직을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좀 네. 정책 차원에서 나온 아이디어인데요. 우리가 저출산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3+3 육아휴직 제도를 내놓은 겁니다. 이게 생후 12개월 이내에 자녀를 둔 부모, 그러니까 남성 근로자 그리고 여성 근로자 모두가 다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정말 최대 월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딸에는 200만 원, 둘째 딸에는 250만 원, 그리고 셋째 딸에는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부모 한 명이 휴직을 할 때보다 그리고 부모 모두가 휴직을 할 때 그리고 한 달 휴직할 때보다 여러 달 휴직을 할 때 좀 더 이제 지원금이 많이 가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좀 부모가 아빠도 엄마도 육아휴직을 함께 할 수 있는 좀 조건을 만들어주는 그런 제도라고 합니다. 좀 신생아가 있는 가정이면 이거 좀 내용 확실하게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고 최대한 활용을 많이 하셨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이 밖에도 육아휴직 관련해서 변화된 부분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 부분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육아휴직 분할 횟수가 늘어났는데요. 알고 계신 것처럼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자녀가 있는 남성 근로자, 여성 근로자면 모두 사용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네, 종전에는 최대 1년이라는 시간이 보장이 되지만 딱 한 번만 나누어서 쓸 수가 있었는데요. 이런 이제 코로나19 같은 돌봄 공백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정부가 2번 나눠서 쓸 수 있도록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법이 변경이 됐고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개정법에 따라서 이용을 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요즘 뭐 코로나19로 원격 수업도 되고 또 아이들 돌보려고 하다 보면 퇴직까지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습니다. 또 출산 전후 휴가급여 같은 부분도 이제 많이 개선이 됐는데요. 종전에는 기간제 근로자나 파견 근로자 분들이 내가 계약 기간이 끝나게 되면은 출산 휴가 중에 그 남은 출산 휴가 급여를 좀 받을 수가 없게 됐었어요. 근데 이제는 내가 출산 휴가 중에 근로계약 기간이 끝나더라도 근로계약 기간 종료일로부터 출산휴가 남은 일수에 대해서 급여를 받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간제나 파견 근로자 같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좀 보호 범위도 확대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겠습니다. 네, 육아나 이런 출산 준비하시는 분들 또 좀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한테 좀 더욱더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런 네. 제도들이 좀 내년엔 더 많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또 알아두면 좋은 내용이 있다고요. 네, 정말 요즘같이 코로나19 시대에 정말 필요한 제도인데요. 우리가 가족 돌보기 위해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요거 많이 모르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나 부모님의 좀 돌봄이 필요하거나 또 내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내가 좀 대학원 공부나 학업을 하기 위해서 또 은퇴 준비를 하기 위해서 내가 원래 하루에 8시간 일했던 거를 뭐 7시간, 6시간 이렇게 줄여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족 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제도, 단축 제도는 이미 대기업에는 시행이 되고 있고요. 올해부터는 30인 이상 기업한테 시행이 되고 내년부터는 30인 미만 기업에서도 전면 적용되니까 많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적용이 되면은 한 주에 15시간 이상 그리고 이제 30시간 미만의 범위에서 내가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숫자를 확인해 볼 차례인 것 같아요. 가장 큰 숫자인 것 같은데 6만 6천이에요. 이건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네, 6만 6천은 새롭게 추가되는 산재보험 적용자 숫자인데요. 국내에 IT 업계에서 활동하시는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만 무려 6만 6천 명이라고 해요. 이 분들이 사실 원래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자가 아니었는데요. 올해 7월 1일부터는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또 이런 배달라이더나 특고 종사자 같은 분들은 작년 7월부터 이미 적용이 되었는데 이렇게 확대된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큽니다. 네. 네. 자, 6만 6천까지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이 밖에도 또 이윤솔 노무사님께서 또 추가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저희 1주 52시간제에 대해서 아까 처음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52시간제가 지금 단계별로 정착이 되면서 이제 사업주나 경제계나 또 노동계에서 많은 보완 입법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52시간 제도 이런 것들은 장점이다. 이런 것들은 좀 보완해 주세요.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올해 4월 6일부터는 탄력 근로시간제나 선택 근로시간제 측면이 제도가 살짝 변경되는 게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로 탄력 근로제 같은 경우는 원래 단위 기간을 3개월 미만까지만 가능했는데 4월 6일부터는 3개월 초과 그리고 6개월 미만의 단위 기간을 두고 탄력 근로시간제 도입이 가능하고요. 또 연구 직종 같은 경우는 종전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딱 한 달의 단위 기간밖에 쓸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3개월 이내의 단위로 이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면은 제도를 도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요. 우리가 그 기업에서 요구를 하던 게 1주 52시간이라고 근로시간에 상한을 두는 게 우리의 그 업무 환경이랑 맞지가 않습니다. 일이 많을 때는 근로자들이 일을 또 많이 해서 수익을 내고 일이 적을 때는 그만큼 덜 시키고 해서 사업을 유연하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우리의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연 근로시간 제도,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 선택적 근로시간 제의 요건을 완화해달라고 요구를 했었고 그런 것들이 좀 제도적으로 보완이 된 겁니다. 다만 이렇게 유연근로시간제가 도입이 되더라도 우리가 근로자의 건강권을 해치면서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왜냐하면
일주 52시간제라는 제도 자체가 우리가 장시간 근로를 좀 개선하기 위해 나온 방안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정부가 11시간 휴식제라고 해서 근로일과 다음 날의 근로일 사이에 11시간은 반드시 휴식을 하도록 정하고 있고요. 또 특별 연장 근로라고 해서 네. 올해 코로나19처럼 이제 간호사분들이 정말 특수한 환경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연장 근로를 하고 네, 계신데 네. 그렇게 특별하게 고용노동부의 그 허락을 거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그에 합당한 좀 건강보험 보호 제도를 마련을 반드시 하도록 정부가 이제 고지를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근로자를 위해서도 그리고 또 어느 정도 기업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점점 더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52시간제가 사실은 시행된 지 좀 오래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해석의 차이는 계속 있어 왔던 것 같은데 주된 논란이 어떤 거였나요? 네, 일단 일주 52시간제 같은 경우는 2018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시행이 되어 왔고요. 또 작년에는 이제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그래서 올해 7월 1일에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에서 50인 미만 기업 이렇게 단계별로 적용이 되는 건데 사실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인프라를 갖출 수 있기 때문에 52시간 이내로 일을 하면서 그 생산성을 내는 게 가능했다라는 평가도 있는데요. 네. 그보다 좀 그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는 우리가 52시간 그 한도를 준수를 하면서 모든 업무의 성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좀 경제계 쪽에 그 불만이 있었고요. 또 특히 뭐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 공장처럼 어떤 여름 성수기에 일을 많이 하고 겨울에 일을 적게 하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52시간에 걸려서 생산을 하고 싶어도 생산을 못했던 그런 이제 애로점이 있었고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다만 노동계에서는 우리가 장시간 근로에 대해서 그동안 항상 이제 많은 이제 피해 사례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올해부터 이제는 이제 야근 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하면서 좀 중간에 지점을 좀 찾은 겁니다.